안녕하십니까. 저는 EY 한영의 감사부문의 재무회계자문서비스본부를 맡고 있는 오창택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재무회계자문서비스라고 해서 재무회계만 하나? 이렇게 가끔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CFO 조직의 CFO 아젠다를 주로 다루는 대응하는 본부의 본부장으로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앞서서 이제 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국장님이 IFRS 1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해서 좀 이렇게 속된 발음이나 또 강한 발음이 나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젠다에 관심이 있으실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회계 기준들이 변경이 되고 개정이 될 것인가 궁금해하실 거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아젠다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ESG와 관련돼서도 최근에는 C 레벨 또는 CFO 조직에서 앞으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FRS 18번의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그다음에 ESG와 관련돼서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아젠다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가 상당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내부 이해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CFO의 기능,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나 팔리시, 시스템이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거고 따라서 단시간 안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무제표 18번의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18번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서는 재정 배경과 주요 내용, 그다음에 신규 범주와 사례, 그다음에 NPM이라고 하는 경영진이 정의한 측정치, 그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변화에 주목하시게 되십니까? 왼쪽에 보시는 거는 현행 손익계산서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IFRS 18번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손익, 그다음에 손상과 관련된 부분, 기부금, 영업순이익이 영업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재무와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RS 18번은 영업, 투자, 재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간 합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무범주 손익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업이 견실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경상적인 손익에 의해서 영업손익이 계속 변동하거나 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손익에 의해서 영업손익이 계속 변동한다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유무형 자산의 투자나 사업결합 같은 어떤 투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또 영업손익이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IFRS 18번 손익계산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투자, 재무에 대한 범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고요. 중간 합계라고 하는 내용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는데요. 2023년 IASB에서 세계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37개 기업이 영업이익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간의 비교 가능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따라서 영업손익이라는 중간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범주별 손익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익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회계와 관련된 회계 정책 프로세스, 시스템이나 내부 통제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영업손익에 근거한 경영관리나 또는 외부적인 또는 내부적인 소통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범주와 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 범주는 금융자산과 같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종속회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범주에 관련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자금 조달만 수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인한 수익 비용, 차입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입금을 빌렸을 때 그 장부가액이 변동하는 수익 비용이 재무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 이외의 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위 이외의 부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리스부채와 같은 계정에서 장부금액을 변동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만이 재무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외환과 관련된 손익으로 인해서 장부금액이 변동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영업손익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범주는 주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될 것이고 위에서 설명한 투자범주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여이익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있거나 비반복적인 수익이나 비용을 영업범주에 포함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IFRS 18번 기준서에서는 두 가지 주된 사업 활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산 투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거의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회사가 자산 투자를 사업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투자 활동이 아닌 영업 활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분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종속회사나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의 경우에 회계 정책을 지분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자산 투자와 관계없이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법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자산 투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된 사업 활동과 관련돼서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자금 조달만 수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기인한 수익과 비용이 고객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 영업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 고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영업 범주와 재무 범주에서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석된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현행 기준서상의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4,870억이었던 것이 영업손익이 2,670억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좀 색깔이 잘 구분되지가 않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손실이나 손상 차손과 같은 경우는 영업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색깔로 표시된 파란색으로 표시된 외환 차손과 관련된 부분은 각각의 범주별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금액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 현행 기준서상에서는 재고자산, 판매관리 또는 매출원가로 각각 원가 배분화되어 있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 재무범주에 속하고 재무범주로 분류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가 배분에 있어서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지주사의 경우에 매출액 및 지분법 손익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5,340억이었던 것이 매출이 변경이 돼서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2,610억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지주사의 경우에는 앞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의 분석 자료에서와 같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측정치, 이 성과 측정치인 NPM과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경영진이 측정한 N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중간 합계여야 하고요. 즉 경영진이 IR과 관련된 설명 자료라든가 보도 자료 또는 경영진 설명서에 사용하는 중간 합계여야 하고, 경영진이 성과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IFRS 18번에서 규정한 중간 합계가 아니어야 한다입니다. 그럼 NPM이 왜 필요한가를 현행 영업이익과 IFRS 18번의 영업이익의 속성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행 영업이익은 경상적 항목을 중심으로 변동 가능성이 낮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력이 높고 기업의 성과나 가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재량적 해석으로 인해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IFRS 18번의 영업이익은 재정 목적이 자의적인 어떤 해석으로 인한 재량적 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은 증대되는 목적이 있는데,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예측력이 감소하고 성과와 가치 관련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몇몇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의 경영진의 분석 자료 또는 IR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현행 영업이익 이외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공표하거나 또는 영업이익 이외에 우리의 성과를 측정하는 측정치가 이거라고 발표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현행 영업이익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가치 관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는 영업이익과 NPM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FRS 18번을 도입한 이유를 상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FRS 18의 영업이익은 변동 가능성이 높고 성과에 대한 가치 관련성이 낮은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적절한 NPM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변동 가능성이 높은 IFRS 18번 영업이익을 가지고 내부에 소통할 경우에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과 측정치를 전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경영진들은 적극적으로 유용성과 가치 관련성이 높은 NPM을 수립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NPM을 수립을 통해서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성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과 배분 관점에서도 본질적인 비즈니스가 잘 되었는데 비경상적인 손익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적게 발생하고 또 이런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성과 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내부에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도 NPM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이 NPM을 수립하고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NPM을 사용한다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진이 수립한 NPM이 성과 측정치에 유용한 이유와 산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IFRS 18번의 중간합계와 NPM 간의 차이 조정 내역, 그다음에 차이 조정 내역에 대한 텍스 효과와 비지분 효과를 공시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 현행의 IFRS 기준서상의 영업이익을 NPM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는 NPM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업이 IFRS 18번을 도입한 이후에 현행 영업손익을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기업이 재무에 대한 성과 측정치를 현행의 영업이익으로 사용한다면 NPM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영업이익을 NPM이냐 NPM이 아니냐와의 관계없이 현행 영업이익의 정보의 특성상 성과 측정치에 대한 가치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시를 하거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IFRS 18번의 영업이익 이외에 다른 NPM 측정치를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리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기재했지만 실무상으로는 해외 법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텍스 효과와 비지배 지분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계산을 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현금 흐름표의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배당금과 이자 수익 및 이자 비용과 관련돼서 현행의 기준서상에서는
분류의 선택권이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원본 자산 부채에 따라서 분류가 변경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및 연결 회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영업의 손익에 대한 재분류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시스템을 변경하고 소급복 적용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환 차손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의 원본 자산 부채에 따라서 영업, 재무, 투자로 변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상의 COA 체계 변경뿐만 아니라 각각의 계정을 소급법을 인해서 과거 데이터를 잘 분류를 해서 다시 마이그레이션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COA 체계에 대한 변경과 세부 분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별도 및 연결 회계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분야와 내부 통제 및 소통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IFRS 18의 영업이익을 관리손익 베이스로 과연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또는 어떤 변경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 성과 배분을 위한 성과 측정치로 과연 IFRS 18번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그다음에 비경상적인 손익이 영업손익에 반영되므로 영업손익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 검토 단계 또는 투자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나 또는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통의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의 약정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약정사항이 영업이익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영업이익이 약정사항의 하나의 지표로서 적절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모 기업의 임원진 분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그 그룹의 자회사가 IPO를 신청할 때 우리가 IPO의 기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에 영업이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IP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에도 영업이익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영업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경상적인 항목 또는 법률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항목들의 영업이 포함됐을 때 비경상적인 항목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이냐, 또 주주들에게 어떻게 비경상적인 항목을 잘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통제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나 또는 투자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에서의 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NPM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NPM을 통해서 기업이 주장하는 성과 측정치를 감사인이 감사를 통해서 인증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NPM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이 되신다면 이거는 경영진의 추정치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MRC로 설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 MRC에 대한 감사 절차가 또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는 IFRS 18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기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사전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027년에 도입되는 IFRS 18번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변경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변경 사항을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정책과 또는 변경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통제를 설계해야 될 것이고, 시스템적인 변경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 외부에 소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는 양중호 실장이 히든 카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 관련 보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약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자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어색하거나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셔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속 가능성 보고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 보고 준비와 관련된 현실적인 상황과 인식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속 가능성 보고와 관련해서 기업이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경우에 품질 제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품질 보고 반,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국제적인 인증의 현황, 그다음에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는 지속 가능성 보고의 준비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자 만든 장표인데요. 왼편에서 보시면은 EY가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0%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ESG 성과를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판단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52%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과 목표를 사전에 공유하는 기업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75%의 임원들은 지배기구가 ESG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및 여러 가지 규정과 그런 운영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8% 정도만이 일련의 절차를 갖추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60%에 해당되는 임원은 ESG 정보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에 산재되어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요. TCFD라고 하는 우리 비영리 단체를 잘 아실 건데요. TCFD에서는 2021년에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공시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 이해가능성, 적시성 등 공시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 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ESG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는 점점 더 효과적인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강화하고 관리 및 평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재무정보 기준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속가능성 정보의 산출의 준거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IFRS 재단의 I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국제감사 인증기준위원회라고 하는 IASB에서는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인 ISSA 5000번 초안을 이미 발표하였고요. 국제윤리기준위원회 ISBA에서는 지속가능성 인증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도 코소에서는 이미 ICSR이라고 하는 Internal Control over Sustainability Reporting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IFRS S1과 S2가 투자자 관점의 정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련된 준거 기준을 비롯해서 인증 기준, 윤리 기준, 여러 기준 등이 재무 정보와 관련된 기준 등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기준들도 재무정보와 같은 기준들의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정보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 준비, 실행, 인증의 각 단계에서 키퀘스천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영향 분석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 분석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절차와 통제가 잘 수립되고 있는지를 각각의 단계별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가 조직 내에 산재되어 있고 제3자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규정과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가 가능한지 아직까지는 판단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체계적이고 일련의 정책과 가버넌스, 프로세스와 시스템, 즉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겠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공시하기 위한 정보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속 가능성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무정보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앞에 슬라이드처럼 이중 중요성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보고 범위가 설정되어야 하고, 요구사항 관점에서 현재의 실정을 분석한 이후에 데이터의 원천이 분석이 되어야 되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완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립 전략, 프로세스 및 통제, 조직 구조와 운영 모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요. 사전 인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러한 미비점들이 경영 전략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 프로세스와 시스템, 내부 통제와 정책서, 사전 인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와 시스템 중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 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FRS S2 기후와 관련된 공시에 있어서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IFRS S1, S2가 TCFD의 프레임워크와 TCFD의 구현 권고 사항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 합류하고 있다,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우리가 2022년에 TCFD가 TCFD 권고안을 기업이 구현할 때 어떤 사항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항목이 기업 전략의 회복 탄력성이고, 두 번째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기후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 전략에 반영해서 그 전략과 사업의 회복력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업 위험과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재무 영향을 도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인데요.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고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을 하고 중대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재무 영향을 도출하고 공시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하위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영향도 평가에서는 재무적 영향도 평가뿐만 아니라 전략적 영향도도 고려돼야 되고요. 재무 영향 도출에서는 위험과 기회 요인이 각 재무제표의 계정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공시에서는 각 계정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임팩트, 즉 영향값과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질적 영향으로 공시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물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망에 영향을 받아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면 생산 체질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요.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제품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재무제표 각 계정의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산정식을 통해서 시나리오별로 각 계정별로 영향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어렵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구현 방안을 구상을 할 때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데이터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는 크게 5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공시 중요성 기준의 설정입니다. 이 공시 중요성이 선행이 돼야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할 것인지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중요성을 설정하는 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지시는 것 같고, 우리가 S1, S2라고 하는 IFRS의 기준뿐만 아니라 유럽의 ESRS의 기준도 확보할 기준도 대응할 수 있고, 미국의 SEC 규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중 중요성을 고려하시는 회사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성 설정을 통해서 보고 범위가 설정이 되면은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 형태별로 수집 방안을 정의해야 되고, R&R 등을 포함한 데이터 플로우가 정의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향후에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실 건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이 최소한의 갖추어야 될 요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생성, 취합, 관리, 보고,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구현이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프로세스에 R&R, 주기, 기한, 데이터 플로우 등 통제가 가능한 기능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이니셔티브별로 스탠다드 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성을 설정하면 우리가 어떤 범위까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중요성의 어떤 설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보까지를 수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사전에 설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ESG 플랫폼이 그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탄소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급망 관리 또는 평가 기간에 대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대응하는 기능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정보에 대한 확보의 범위를 종속회사와 공급망의 데이터까지도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과 유사하시죠? 컴포넌트, 프린서플, 포인트 오브 포커스. 우리가 코소의 프레임워크인 ICFR의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 직관적으로 내부의 관리 제도와 비슷한 게 앞으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한숨과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닌 기오트라고 하는 ISSB 특별 고문은 2023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는 지속 가능성 정보를 재무 정보와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은 지속 가능성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재무 정보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내부 통제, 거버넌스와 감독이 지속 가능성 정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소가 2023년에 발표한 ICSR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CFR,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ICFR을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ICFR과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17개의 원칙과 87개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ICFR과 동일한 수준의 프로세스와 통제를 설계해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측면에서 보면은 내부 통제의 목적상으로 상당히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 보고 정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와의 커넥티비티, 즉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가 된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따라서 목적 설정에 있어서도 재무보고 목표, 컴플라이언스 목표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제 활성에 있어서도 정책과 절차에 따른 운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책임 구분인 R&R, 업무 분장인 SOD의 설계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EY가 수행한 그 ICSR의 전사 수준 통제에 구현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ICFR의 전사 수준 통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CFR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세스와 통제의 설계, 즉 RCM과 플로우 차트만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사례도 슬라이드에서 기재했는데,
통제 환경에서는 거버넌스 모델, 조직도, 직무 역할과 책임, 인력의 요구사항, 성과 목표와 보상의 연결 방향 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목표가 적절하고 완전한지, 또 이러한 목표와 그다음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진행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하는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위험 평가에서는 중요성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기후 위험과 기회가 전사적 위험 관리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통합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부정 위험 평가와 관련된 방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제 활동과 관련돼서는 IT를 포함해서 운영 프로세스와 통제가 설계가 돼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ICFR을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설계와 운영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미비점의 보고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 계획과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모니터링은 지배기구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방안이 수립돼야 됩니다. 또 미비점을 보고하고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절차와 그거에 대한 방안이 설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통제 환경과 관련해서 통제 활동과 통제 환경은 정책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회계정책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정책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정책서는 보고 범위와 중요성 선정 방법, 평가와 보고, 일정, 주기 등 완전성 있게 우리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정책들이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무적 영향을 산출하는 절차, 데이터를 취합 관리하는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서를 작성을 하고 구비를 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프로세스 수준에서 내부 통제를 설계한 사례인데요.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자료 작성 프로세스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관리제도 설계와 같이 각 프로세스별로 통제 절차, 방법, 통제 수행자, 역할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무정보 수준의 내부 통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국제적인 인증 현황과 인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계사 연맹은 22개 관할권에 총 1,400개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2024년 2월에 발표를 하였는데요. 1,400개 기업 중에서 69%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69%의 인증 결과를 다시 분석한 결과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인데, 인증받은 보고서의 58%가 회계법인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58%의 회계법인 인증 중에서 73%가 법정감사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증 의무 국가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의 경우에는 법정감사인의 인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것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 기존의 법정감사인은 이미 독립성과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의무 국가에서는 법정감사인의 인증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감사 인증위원회가 제정한 ISAE의 3,000번의 적용 비율이 전체 인증받은 보고서의 72%에 해당이 되고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ISAE 3,000번을 적용한 비율은 92%에 해당이 됩니다. ISAE 3,000번은 인증 제공자에게 독립성과 적격성,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회계법인은 이미 이런 독립성과 적격성, 품질관리 체계의 유지와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고요. 국제회계사연맹의 분석 자료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결과이냐면은 감사 보고서 1과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인증 일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2020년도는 주황색, 2021년도는 파란색, 2022년도는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 보고서의 발행일과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인증일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의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일과 인증 보고서일이 같았고요. 평균적으로 감사 보고서일 발행일 이후에 1.5개월 후에 인증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인증 제도를 의무 인증으로 먼저 도입한 EU 국가들은 감사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후에 인증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은 향후에 감사 보고서일과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인증일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또는 같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기업들은 인증을 위한 인증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산출해야 되는 또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투자자는 의사결정 시의 재무 정보를 지속 가능성 정보와 통합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 정보의 산출 시기를 재무 정보 산출 시기와 동일하게 또는 가능하면 맞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 정보의 인증을 위해서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IASE 3000번을 포괄하는 ISSA 5000번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이 인증 기준은 국제감독기구인 ISCO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인증 제공자는 국제윤리기준과 국제품질관리 기준서의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립성과 윤리기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증 제공자가 설정하는 중요성 절차를 기술하고 있고요. 주요 인증 절차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책, 내부 통제를 이해하고 통제 테스트와 실증 절차를 수행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곡 표시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지배기구와 소통하도록 기술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 기준은 앞서 보시는 지속 가능성 인증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회계 정보의 국제 감사 기준과 동일한 체계와 절차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인증에 대비하도록 재무 정보 수준의 프로세스를 또는 정책과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 보고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련의 정책과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가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구축되거나 단기적으로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가 의무화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분석을 통해서 먼저 정책과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시스템과 통제를 고도화하고 인증 체계를 갖추고 로드맵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성 보고 정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ESG 정보 또는 ESG 체계, ESG 경영 전략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러분들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2025년 이후를 도입하는데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